지난 이야기, 네덜란드 전쟁을 일으킨 루이 14세. 하지만 본인의 명성과 달리 고전을 겪는다. 그는 태양왕이었다. 절대군주였으며 프랑스의 오랜 숙적인 합스부르크를 넘어선 위대한 왕이었다. 그런 그가 그깟 바다 하나 건너지 못해 난경에 빠진 것이다. 이는 그저 거품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그렇게 불리고 싶었던 것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신은 한낱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받았다. 얼굴도 본 적 없는 먼 친척, 자신이 버린 신하, 그 전까지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것들이 고개를 쳐들고 무기를 겨눴다. 그는 그들이 그럴수록 더욱 오만하게 굴었다. 마치 고슴도치가 가시를 빳빳이 세운 듯 더욱 오만하게 굴며 자신의 건재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점점 고리되어갔고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갔으며 결국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데,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물론 루이가 계속해서 똥볼만 찬 건 아닙니다. 그의 정복전쟁은 단순히 구대륙에만 국한되지 않았거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넘어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대항해 시대에 그도 뛰어들었죠. 1674년 프랑스 탐험가 로베르 드 라살은 루이에게 북아메리카의 탐험을 허락받았습니다. 1682년 그는 현재 미국 일리노이에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 멕시코만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프랑스 깃발을 꽂아요. 그리고 이 넓은 지역을 루이 14세의 땅이라는 뜻으로 루이지앵이라 명명했죠. 덕분에 캐나다 동부부터 미국 중부 전역에 이르는 지역 전체가 누벨 프랑스로 통합되었습니다. 후에 들려드릴 이야기지만 이곳은 7년 전쟁의 여파로 영국과 스페인에 넘어가고 1800년 나폴레옹이 되찾았으며 1803년 미국에게 완전 매각되어 당시 이 넓은 지역이 단돈 1500만 달러에 거래되었죠. 이는 대략 1000평당 4센트 정도입니다. 이후 루이지앵은 미국식 지명으로 루이지애나로 불렸어요. 루이지애나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의 다양성이죠. 긴 기간 프랑스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그들 문화가 적절하게 융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재즈 음악의 탄생지 뉴올리언스가 있어요. 하지만 누벨 프랑스는 어디까지나 선대의 업적이자 그의 이름만 빌린 성과였을 뿐이죠. 그는 가장 강대한 군사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자신이 직접 일으킨 전쟁들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루이는 이전 3차례의 전쟁에서 허울뿐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 전쟁에 재능이 없음을 드러낸 꼴이었어요. 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아폴론의 현신이고 강대국의 절대군주이며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의 주인이에요. 그런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은 남도 할 수 없어야 했죠. 특히 합스부르크만큼은 절대 하지 못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전쟁이 9년 전쟁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합스부르크가 무엇을 하려고 했기에 또 전쟁을 일으킨 걸까요? 그건 바로 로마 제국의 부활이죠. 제2차 빈 공방전 이후 역습을 가한 신성로마 제국은 현재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까지 점령하며 오스만 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이스탄불 수보까지도 머지않은 거예요. 로마인의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되찾는다? 가톨릭 성지 회복을 넘어 로마 제국의 부활을 상징하는 전대미문의 업적을 의미했죠. 드디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제국도 아닌 국가가 완전한 신성 로마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는 제국의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그 영광은 자신의 것이어야 했고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그들도 가질 수 없어야 했죠. 신성 로마 제국,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사보이 공국, 스웨덴 등이 모인 반프랑스 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연맹의 맹주로는 윌리엄 3세가 추대되었는데요. 레오폴트는 오스만 제국과 결판을 내느라 여념이 없었고 연맹 내 윌리엄만큼 호전적인 인물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윌리엄이 삼촌 제임스 2세의 왕위를 빼앗아 제국 못지않는 영향력을 행사했죠. 루이는 제임스를 이용해 이 난국을 타개하려 했습니다. 아무리 연맹이라도 제임스와 윌리엄, 집안 싸움에 다른 국가들이 끼어들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에 반해 윌리엄은 맹주이므로 그를 무너뜨리면 연맹도 손쉽게 전복시키리라 예상했죠. 그러나 윌리엄은 이번에도 루이를 저지합니다. 1690년 보인강 전투에서 윌리엄이 승기를 잡으며 전세가 역전되어 결국 루이는 자국 내에서 연맹을 상대로 결사항전을 이어갔죠. 포방의 요새와 퐁텐블로 칙령으로 내부는 어느 때보다 결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군비 지출과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져가는 영토, 그리고 위군화 추방으로 인한 상공업자들의 부재는 프랑스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었어요. 1697년 궁지에 몰린 루이는 결국 네덜란드의 레이스베이크에서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그간 점령했던 지역들을 다시 토해냈으며 윌리엄을 영국의 국왕으로 인정했죠.
한편 레이스베이크 조약 이후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는 병으로 위중해집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전병이 그의 숨을 조였어요. 그래도 꽤 오랫동안 버텼죠. 형들은 진즉에 요절하고 자신도 날 때부터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겼으며 기어코 38살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숨의 끈을 놓지 않고 질기게 버틴 것과 달리 그의 뒤를 이을 후계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죽었어야 할 그가 죽지 않고 태어났어야 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은 듯 그는 홀로 위태롭게 왕위를 지켰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곧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계에서 자신의 후계를 찾아 했어요. 문제는 직계가 아닌 만큼 모든 선택에 걸림돌이 존재했죠. 먼저 가장 정당한 후계자는 단연 프랑스의 왕세자 루이였습니다. 그는 루이 14세의 왕비 마리의 아들이에요. 마리는 카를로스의 이복 누이죠. 낳아준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합스부르크이므로 후보로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물론 마리는 프랑스로 시집 올 적에 왕위 계승권을 포기했어요. 그럼에도 상속전쟁에서 언급했듯 스페인 왕실의 대가였던 결혼 지참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덕분에 그녀의 자손들은 왕위를 주장할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루이 14세의 모후 안도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었고요. 그녀는 카를로스의 고모이기도 했죠. 즉 왕세자 루이야말로 카를로스 후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여요. 아무리 그래도 스페인이 프랑스에 편입되는 건 아니 될 일이었죠. 따라서 그는 루이보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인 레오폴트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카를로스와 레오폴트도 꽤나 복잡한 사이예요.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이자 매연과 천원 관계였죠.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각 합스부르크 가문원들은 수대에 걸쳐 근친혼을 해왔습니다. 카를로스도 레오폴트도 그 근친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었고요. 그러니 레오폴트도 스페인 왕위를 계승할 명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반대에 직면합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 루이와 스페인 영토를 나누어 가지려 한 전적이 있거든요. 카를로스 몰래 진행한 이야기지만 대외적으로만 보더라도 프랑스가 두 개로 나뉜 합스부르크 가문이 다시 합쳐지는 걸 가만히 지켜볼 일 없었죠. 이후 수많은 후보가 거론되었습니다. 마리의 둘째, 셋째 손자 필리프와 샤를, 레오폴트의 차남 카를 대공, 점점 권력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인물들이 물망에 올랐어요. 심지어 카를은 루이의 아들도 아니었죠. 그렇게 무늬만 합스부르크인 후보들을 고르고 골라 힘겹게 선택한 후보가 바로 요제프 페르디난트였습니다. 페르디난트는 카를로스의 친누이 테레사의 손자예요. 그간 언급되지 않은 건 테레사가 낳은 게 아들이 아닌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도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부족했죠. 그럼에도 그는 카를로스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가 카를로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을 불러 모았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대로 스페인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땅을 나눠 가질지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페르디난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죠. 원래라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 일을 제기하기에 너무 어렵고 가진 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1698년 헤이그 조약이 체결되었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카를로스는 노발대발해요. 그럴만합니다. 이건 마치 임종을 앞둔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상속 다툼을 벌이는 모습과 같았죠. 화가 난 카를로스는 페르디난트를 아예 스페인 왕위를 넘어 스페인 제국의 계승자로 인정해버려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페르디난트가 천연도로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왕위 계승 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루이는 여전히 전쟁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카를 대공에게 스페인 왕위를 넘기되 밀라노 공국을 차지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레오폴트가 반발하고 나섰죠. 밀라노 공국은 그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를로스는 이제 신물이 났어요. 프랑스, 신성로마 제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변국들이 자신의 산송장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제국을 난도질하는 걸 더는 눈뜨고 보기 싫었죠. 그는 오랜 시간 귀족들과 회의를 거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건 바로 필리프를 스페인 제국의 계승자로 임명하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경악했죠. 누구보다 스페인을 분할 상속하고자 앞장선 건 루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카를로스는 사감보다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9년 전쟁에서 홀로 전 유럽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그라면 자신의 조국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으리라 믿었죠. 그의 이러한 의중은 조건에도 담겨 있었어요. 첫째, 필리프는 스페인 제국 전체를 계승받는다. 만약 거절할 시 계승권은 샤를 그리고 카를 순으로 돌아간다. 둘째, 프랑스와 스페인을 합병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필리프가 프랑스 왕위를 계승해야 할 경우 스페인 왕위는 샤를에게 돌아간다. 자신의 전부를 줄 테니 어떻게든 지켜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언을 남긴 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죠. 루이는 자신의 손자가 스페인의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고 필리프는 즉시 스페인으로 가 펠리페 5세로 즉위하면서 유럽은 또다시 거대한 전쟁에 빠지고 말아요.